일단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3쪽이에요. 영어 교육론부터 들어갈게요. 사실 진짜 본격적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교재 위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볼게요. 언어 습득 모형이죠. 습득 모형. 왜 처음부터 습득 모형을 배운 이유는 이걸 배워야만, 특히 되게 안 되네요. 모국어 습득 이론을 배워야만 여러분들 나중에 나오는 제2언어 이론, 그 습득 모형 있죠.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금. 왜 그런지. 그러니까 각각 개별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이런 TPR이면 TPR, ALM이 ALM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흐름을 갖고 들어가야만 이런 거에 뭔가 영향을 받아서 이런 교수법이 나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기 때문에 모국어 습득 이론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이 있어요. behavioristic approach, 행동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 nativist approach가 있고요. 그 다음 functional approach, 그 다음 interactionist approach,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모국어 이론에는. 일단 첫 번째부터 볼 건데 거기 봅시다. 행동주의 볼게요. 거기 1번 behavioristic approach 볼 때 거기 두 번째 점에 거기 네 번째 줄에 거기 한 밑줄 쳐줄까요? 특정 반응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강화, positive reinforcement를 받으면 습관화, 조건화가 된다. 이 부분을 밑줄 쳐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행동주의는 여러분 다 알죠? 교육론 때도 다 배웠고 옛날에 모든 과목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모든 과목에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뭔가 자극과 반응, 그 다음에 모방과 암기, 연습 이런 단어만 알고 있으면 행동주의는 거의 다 알았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긍정적인 강화, 좋은 뭔가 칭찬을 받으면 그게 뭐가 돼요?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신생아가 태어났어. 근데 엄마가 애기가 처음에 이렇게 막 중얼중얼 거리잖아요. 그쵸? 말이 아닌 걸 중얼중얼 거려요. 그 다음 애들이 맘마라고 했어. 그럼 엄마가 어때요? 박수 치죠. 그쵸? 그럼 그냥 보이죠? 그쵸? 엄마가 박수를 쳐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했네? 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이들한테 습관이 돼서 조건화가 돼서 이제 그게 습관으로 된다. 그래서 언어가 계속 늘어난다. 는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행동주의인데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줄 점을 읽어볼게요. 이거는 통제된 연습에 초점을 둔 청화식 교수법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행동주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화식 교수법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나중에. 그래서 오른쪽에 그 관련 원문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거기 제가 단어로 나눌 때 오른쪽 위에 볼까요? Language is a fundamental part of total human behavior. 이거 밑줄 쳐줄까요? 언어는 모든 인간 행동의 기초적인 부분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점. A behaviorist might consider, 생각할 수 있다. Effective language behavior to be the production of correct responses to stimuli. 뭐예요? 행동주의자들은 효과적인 언어 행동이란 어떤 자극에 대한 정확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죠. 이거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뒤에 if a particular response부터 해서 habitual, 제가 진하게 한 거, or conditioned 거기까지 밑줄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과 반응, 그 다음에 조건화, 습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거기 밑에 보시면 관련 원문에 imitation 나와 있죠. 아이들이 일단 처음에 엄마나 아빠, 어른이 하는 말을 뭐예요? 모방을 하죠. 그쵸? 모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imitation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여기가 원래 되게 재미없어요. 원래 모국어 습득 이론이 원래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 뒤에 나와서 이제 교수법부터 해서 학습자 변이 나가면 거기 좀 재밌어. 근데 여기는 모국어 이론 내가 아무리 재밌게 설명하려고 해도 재미가 없어요. 내가 강의를 못하는 게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 54쪽에 왼쪽에 practice 나오죠. 그쵸?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쵸? 모방을 하고 그걸 연습하는 거. 그 과정에서 뭐가 된다? 모국어가 습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기 교실 지도는 어디? 청화식 교수법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까지만 알면 행동주의 끝. 아시겠죠? 두 번째, 중요합니다. 네이티비스트 어프로치, 생득주의죠. 생득주의. 이거는 촘스키라는 인물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촘스키라는 인물이 언어학자거든요. 언어학자인데 뭘 주장을 했냐면
LAD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다 했을 거예요. LAD 그거 나오죠. 거기 밑줄 쳐볼까요? 언어 습득 장치 LAD라고 나와 있죠. Language Acquisition Device. 디바이스래요. 디바이스 우리 영어 뭐로 알고 있죠? 단어? 장치죠, 장치. 무슨 장치라는 게 뇌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촘스키가 주장한 거는 사실 어떤 이론에 의해서, 어떤 가설에 의해서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근데 촘스키가 이런 장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뭔가 원숭이와 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은 뭔가 다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창의적인 발화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촘스키의 이론이고, 이게 바로 생득주의죠. 타고난 거예요. 바이올로지컬하게.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관련 원문을 보면 거기 작은 세모 세 번째 영어로 children 된 거 보여요? 거기 밑줄 쳐주세요. Children are born with a special ability to discover for themselves the underlying rules of a language system. 한글로 읽어보면 아이들은 언어 시스템의 기본 규칙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죠. 그쵸? 이런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득주의자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따로 뭔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굳이 뭐 따로 뭐 할 필요가 없고 이미 바이올로지컬하게 프로그램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언어에만 노출시키면 아이들은 모국어를 그냥 그대로 습득할 수 있다.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국어란 이제 읽을 건데 같이 볼게요. 그 밑에 The Language Acquisition Device 거기 보이죠? 밑줄 볼드 처리된 거 거기도 밑줄 쳐주시고 점을 보면 점점점 내려가서 For the LAD 보여요? 네, 거기 밑줄 진하게 쳐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For the LAD to work, LAD to work. LAD가 작동하려면 the child needs access only to samples of a natural language. 노출이 돼야 된대요. 자연스러운 언어에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These language samples serve as a trigger. 트리거 뭐죠? 방아쇠죠. 방아쇠로 역할을 한대요. 뭐 하려고? To activate the device. 그 LAD라는 디바이스를 장치를 작동시키려면 뭐가 트리거가 된다고요? 자연스러운 언어가. 이게 되시나요? 근데 이 생득주의자가 말하는 건 조금 뒤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좀 약간 추상적이라고 말했죠. 분명히.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했고 그 받아들이는 언어나 개발되는 언어가 어떤 거에 집중을 했냐면 폼즈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형태소,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뒤에 기능주의와 상호활동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생득주의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어떤 단어, 아이들이 단어를 말하고 그 단어가 길어져서 구를 말하고 구가 길어져서 문장을 말하고 그 문장이 길어져서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 형식을 LAD가 처리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올 사람들이 이제 펑셔널 어프로치가 나오죠. 걔들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펑셔널 어프로치 오른쪽 보면 기능주의가 말을 합니다. 거기 제일 처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re recently, 최근에는 with an increase in constructivist approaches, 구성주의자들의 접근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쵸? 들어가서 to the study of language, 언어 연구를 하는데 there has been a shift, 어떤 거대한 변화가 있었대요. in patterns of research, 연구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었대요. The shift has not been so much away from the generative cognitive side of the continuum.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득주의가 주장하는 거에 뭐라고 해야 되죠? 연속성상에 있다. 컨티뉴엄이죠. 그 선에 있어요. 근데 뭐가 들어왔냐면 여러분들 지식에 우리가 객관주의가 있고 구성주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객관주의적 입장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LAD가 워크하는 거는 언어라는 객관적인 어떤 언어라는 게 있어. 존재해. 그게 바로 뭐예요? 폼즈죠. 이게 돼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입력을 시켰더니 LAD가 그냥 다다다닥 된 거야. 근데 펑션 어프로치는 그냥 언어만 아무런 기계적인 언어 형식만 딱딱딱딱 준다고 이게 언어가 발달할까? 이런 거예요. 왜냐? 그 뒤에 무슨 접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성주의적 접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되세요? 그러니까 생득주의와 아주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LAD가 작동하는 거 알겠어. 근데 LAD가 작동하려면 좀 더 뭔가 기능적으로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어나서 밥 줘! 필요하잖아. 그쵸? 밥 달라고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런 기능적인 상황이 필요해서 아이들이 언어가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LAD가 작동은 하지만. 이해 되세요, 이거? 그러니까 기능주의적 접근과 생득주의적 접근은 아주 다른 건 아니지만
구성주의적 접근이 들어가면서 LAD가 작동할 때 이런 뭔가 펑셔널한 느낌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감만 오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해되세요? 생득주의와 기능주의의 차이.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두 가지 강조점이 등장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A는 보면 A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로 먼저 읽을게요. 연구자들은 언어가 세계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자아를 다루는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능력의 한 표현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다. 그쵸?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지금 보면 당연한 얘기야. 언어라는 게 사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엄마한테 듣고 아빠한테 듣고 그걸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생득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냥 언어라는 건 어떤 그냥 하나의 형식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런 걸 알기 시작했다. 그래서 두 번째, 거기가 중요하죠. B 거기 그 부분은 아주 진하게 밑줄 쳐주세요. Moreover, 게다가 the generative rules that were proposed under the nativistic framework were abstract. 게다가 생득론적 구조화에서 제한되었던 생성 규칙들은 생성 규칙이 뭐예요? 그 LAD가 작동한다는 그런 규칙들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뭐예요? abstract, 추상적이고 formal, 형식적이에요. 뭐가 형식적?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거 얘기하거든요. 뭐 처음에 형태소, 단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explicit, 명시적이죠. 눈에 보이잖아요. 형태소부터 배워가지고 단어를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뭐예요? quite logical, 꽤 뭐예요? 논리적이기도 해요. 하지만 추상적이죠. 근데 그러나 they dealt specifically with the forms of language and not with the deeper functional levels of meaning constructed from social interaction. 뭘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어떤 기능적인 단계를 간과했다라는 거죠. 생득론자들이.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게 기능주의자라는 얘기예요. 언어, 모국어를 배울 때. 이해되세요, 이거?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발전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forms,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형태란 형태소, 뭐 낱말, 문장, 오른쪽에 있어요. 이것들은 주관하는 규칙, 그러니까 문법이겠죠. 이런 것들은 객관적이죠. 옆에다 그렇게 써주세요. 객관적, 객관주의적, 뭐 객관적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거기 functions 보이죠? functions. the meaningful, 의미가 있고, interactive purpose, 뭔가 상호작용할 목적이 있고, 그 다음 within a social, the pragmatic context, 어떤 사회적, 화용론적이라고 해요. pragmatic, 이거 단어 꼭 알아주세요. 단어 같은 거는 이런 맥락 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뭐 하려면 형식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 무슨 말이냐면 이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어떤 기능을 갖고 있어. 내가 인사를 하고 싶은데 형식을 모르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식을 배울 수밖에 없죠. 어떤 내가 인사를 하려다거나 엄마한테 뭔가 부탁을 할 때 그런 어떤 규칙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알매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이거나 화용론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 교실 지도까지 이어지면 이거는 우리 의미기능 교수 요목이라고 해서 Notional Functional Syllabus라고 해서 우리 지금 교과서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이죠. 그쵸? 그거 페이지 한번 28쪽 볼까요? 거기 별표 나와 있죠? 28쪽에 28 별표 1이 뭐예요? 소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노션이죠. 노션. 어떤 개념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다. 노션을 할 때 그 의미에 해당되는 노션이겠죠? 이 소재가. 그 다음 별표 2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이 부분이 뭐예요? 펑션이죠. 펑션. 그쵸?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아까 방금 55쪽에 나왔던 의미기능 교수 요목. 이건 무슨 영향을 받았다? 기능주의 영향을 받은 교수 요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다시 55쪽으로 넘어올게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상호활동주의 interactionist approach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펑션도 중요한데 사실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화가 필요하지 않니? 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쵸? 좀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혼자 기능이 있다고 해서 밥 줘, 밥 줘, 밥 줘. 이게 대화가 돼요? 안 되죠. 끊기잖아. 그게 아니라 밥 줘. 무슨 밥? 계란밥. 간장 넣어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담화를 분석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상호 활동이 필요했고 이런 담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담화 이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때는 이런 서로 간에, 그러니까 혼자 언어를 배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음 페이지 56쪽 관련 원문에서 세 번째 점 볼게요. 밑줄 쳐주세요. Language develops as a result of the complex interplay. 여기까지만. 그래서 언어는 마주하는 환경 사이에 무슨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만 알면 되시고, 그래서 이 상호활동주의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 그만큼. 왜냐하면 엄마 아빠 밥 줘. 제가 같은 쉬운 예만 드리는데 배경 지식이 왜 중요해요? 지금 아이가 배고프다라는 사실. 그쵸? 엄마는 지금 아이가 배고프다는 사실, 아이는 지금 엄마가 밥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로 알아야죠. 그래야 밥을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런 배경 지식 서로 쉬운 예예요. 배경 지식이 서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화할 때. 우리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 같은 임고생끼리는 탁탁탁 얘기도 다르죠. 근데 여러분 친구, 공부 안 하는 친구한테 뭐 얘기해봐요. 뭔 소리야? 이러잖아. 그게 뭐야? 그런 거죠. 배경 지식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화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나중에 연결된 게 총체적 접근법. WLA죠. 그쵸? Whole Language Approach도 영향을 주죠. 그쵸?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인터랙션은 사실 대화만 중요한 게, 사람 간의 대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과 나와의 상호작용도 담화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꼭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만 담화가 아니고 어떤 글, 최소 2문장 이상으로 된 건 담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상호활동주의만 쓴 게 아니라 뭐 썼어요? 담화 이론도 썼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글, 텍스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담화라고 하거든요. 담화의 기본적인 정의는 2문장 이상인 문장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 그래서 총체적 접근법에서는 뭘 강조해요? 꼭 이런 대화나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글 읽는 것도 먼저 하죠. 스토리텔링이나 이야기 듣는 거, 이야기 읽는 거 이런 것도 중요시 하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 개별화 수업과 연관이 된다 하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모국어 습득 이론은 끝났어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제2언어 습득 이론을 갖고 가는데, 먼저 제일 유명한 거 나오죠. 크라셴. 그쵸? 전 예전에 공부할 때 크라셴이 다 이미 돌아가신 분인 줄 알았어요.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 이론이라고 생각했어. 이거 그냥 파이브 하이포테시스 이거 뭐 그렇구나 했는데, 저 이번에 알았어. 이번에 제가 막 공부하면서 살아계세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크라셴 살아있어요. 스웨인도 살아있고 다 있어요. 특히 스웨인은 여자예요. 난 몰랐어. 그러니까 이 공부하다 보면 안 건데, 그냥 이게 그렇게 옛날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 옛날 이론, 특히 영어는 좀 약간 뉴해요. 레이틀리한 걸 갖고 오기 때문에, 물론 몇십 년 전 거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주장한 거, 왜냐면 여러분 당연하잖아. 어떤 이론이 대학 교재에 실리기까지는 엄청난 논문 처음 발표를 하고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십 년이 걸리긴 하지만 이분들이 아주 엔션트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나 놀랬다니까. 돌아가신 분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 5 하이포테시스 기본적으로 이거 알아야 되고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공부해왔잖아요. 그쵸? 어렵지 않은데 막상 또 이렇게 들이밀면 헷갈리기도 해요. 이 5가. 그 다음 두 번째, 아웃풋 하이포테시스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출력 가설이지만 출력 가설의 기능이 3가지 있죠. 알고 계세요? 그 기능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 더 하셔야 되는 분들. 그 다음 세 번째,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에도 기능이 있죠. 의미 협상할 때 기억나세요? negotiation of meaning 할 때 뭔가 확인 점검, 이해 점검, 명료화 요구하는 거 아시죠? 이제 그걸 배울 거예요, 지금. 모르시는 분은 이러지 말고 그냥 배울 거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그래서 5 하이포테시스부터 볼게요. 마지막에 이거 비고츠키도 나오죠. 그쵸?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GPD, 그 다음에 비계 스캐폴딩 이거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제 언어 습득 이론이 끝나요.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바로 너무 어려워요. 하이포테시스 가설이죠. 가설. 5가지 가설이라는 건데, 제일 처음 나오는 건 바로 뭐냐면 The Acquisition and Learning Hypothesis예요. 그러니까 습득과 학습의 가설이라는 건데, 일단 거기 점 두 번째 거 밑줄 쳐볼까요? 습득이란 어린이가 모국어나 외국어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과 같이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원어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목표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무의식적이고 잠재적인 과정이다. 너무 습득에 대한 정의죠, 이거. 그죠? 그래서 다음 점에 보면 따라서 습득은 나와 있죠. 거기도 밑줄 쳐주세요.
어떤 학습? 잠재적인 unconscious한 학습이고 묵시적인 학습 implicit한 학습이고 그 다음 비공식적인 informal한 학습이고 그 다음 자연적인 natural한 학습이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뒤에 나오는 학습은 이 단어 뒤에 나오는 학습은 우리가 말하는 습득 학습을 비교할 때 학습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 학습은 아니고 그냥 배운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여기 학습을 붙인 거고 습득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기서 지금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배우는 learning과 여기 나오는 지금 제가 말했던 읽었을 때 나오던 뭐 implicit한 학습이다. 이 학습과는 아예 다른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거기도 밑줄 치세요. 반면 학습이란 학교나 교실에서 정규 교육을 통해 의식적으로 목표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이를 근거로 말할 수 있는 과정이다. 우리가 사실 영어 과목을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 제2언어를 배웠을 때 이런 학습을 다 받은 거죠. 그쵸? 모든 학생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받은 거예요. 이걸 받았을 때 이거는 의식적으로 뭘 한 거예요? 언어 규칙을 사용하고 이런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 오류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부터 배웠기 때문에 형태부터 거의 배우기 때문에 오류 수정할 수 있죠. 그쵸? 이게 틀렸다. 알잖아요. 얘기한다. 하고 난다.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다 배웠다는 가정하에 이거 틀렸다 맞았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언어의 올바른 형태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왜 이거 귀납적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제2언어를 배운 학습은 왜 귀납적이에요? 얘기해보실 수 있는 분. 제2언어를 배웠어. 난 학습했어. 우리 영어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귀납적이죠. 왜? 어디서 배웠어? A, B, C, D부터 배웠잖아요. 그 다음 파닉스 배웠죠. 이해돼요 이거? 이렇게 모아서 영어라는 걸 하나 배웠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귀납적이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귀납적.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허투루 보면 안 돼요. 뭐 귀납적이다, 연역적이다. 그냥 눈으로 보면 그렇지. 넘어가요. 근데 막상 이게 왜 귀납적이야? 왜 연역적이라 딱 물어보면 다들 멍 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귀납적 우리가 늘 들어보는 모든 과목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라는 단어 같은 거는 늘 나오는데 사실 그거를 막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설명할 줄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그게 시험장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치? 학습은 귀납적이지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읽을 때랑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공부해보면 알잖아. 당연히 알죠 이제. 해보면 막 짝쓰하고 막 해보면 알잖아요. 공부할 때 읽을 때 이해가 됐는데 뭐 말할 때 하나도 안 나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하나하나 의미를 곱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근데 또 이걸 너무 집중하시는 분은 진도가 너무 안 나가죠. 이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임용 공부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게 거대한 내신이야 얘들아. 아주 거대한 내신인데 이 내신 공부할 때 어떻게 했어? 한번 훑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서 공부 잘하셨잖아. 한번 막 몇 바퀴 돌리잖아요. 돌리고 마지막에 이제 집중을 하시죠. 똑같아. 임용도 똑같아. 처음 몇 바퀴 돌릴 때는 정확히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흐름만 이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도 하기 시작하고 그 거대한 단권화도 이만하죠. 그쵸? 거대한 거를 외워야 돼. 외우고 나서 A씨 시험장에서 내가 외운 걸 나와라. 약간 운에도 맡기고. 그쵸?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대에 왔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 성격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뭐예요?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꼼꼼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임용은 되게 가혹한 시험인 거예요. 그렇잖아. 꼼꼼한데 그걸 다 보려니 머리는 안 따라주고 시간도 안 따라주고 그 대학교 4년 동안 놀았는데 그만큼 집중도 안 돼. 고3 때처럼. 맞잖아. 안 그래요? 난 그랬는데. 난 고3 때가 제일 열정적이었는데. 그 다음 대학교 4학년 때 임용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미 다 놀고 놀아왔잖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시 수험생 모드로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7월쯤 됐으면 다 돌아왔어야 돼요. 실습 때까지가 마지막 기한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왔어야 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학습은 뭐예요? 명시적이죠. explicit. 그 다음 공식적이죠. formal하죠. 교과서 같은 걸 배우니까. 그 다음 의식적인 학습이죠. 아시겠죠? 어렵진 않아. 그래서 이 습득, 학습 가설은 어렵진 않고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표로 나온 거 습득과 학습 그 다음 나중에 공부하실 때 관련 원문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입력 가설을 읽어볼게요. input hypothesis인데 이것도 뭐 쉽죠? 개념은 쉬워. 뭘 제공하래? 영어 이게 습득을 시키려면 일단 입력 가능한 이게 미안 이해 가능한 입력을 주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comprehensible input 그 다음 기호 같은 거 I+1 이렇게 표시를 하죠. 어렵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 추상적인 거 알아요?
그치? 애들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입력을 주래요. 근데 굉장히 그게 애들 수준에서 한 단계 윗단계라는 게 굉장히 뭔지에 대한 게 애매하죠. 그게 바로 NA, Natural Approach의 단점이죠. 그쵸? 그것까지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이해 가능한 입력. 그래, 말은 좋아. 근데 이걸 주려니까, 뭐, 어떻게 줘? 애들은 20명, 30명인데, 이해 가능한 입력은 애들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NA, 특히 NA, Natural Approach, 오늘 거기까지 할 건데, Natural Approach는 특히나 그게 없어요. 뭐, 어떤 정해진 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점으로도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상이 좋은 것, 이론이 좋은 것과 실제 우리가 교수를 할 때 좋은 거랑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언어 입력을 주면 도전 의식을 유발시키고 아이들한테 더 높은 걸 주면 좌절감을 일으키잖아요. 같이 여러분도 그렇잖아. 영어 1도 못하는데 자막 없이 영어 보라고 해봐. 그렇잖아요. 아이씨 영어 안 봐. 이러죠. 그쵸? 안 보고 말지. 그거 왜 봐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자막 없으면.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래도 영자막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영자막을 띄워줬어. 그럼 그거 보잖아. 겨우겨우 보면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그 하나 위에 주는 것과 그 위에 주는 거랑은 아이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을 할 때, 근무를 할 때 얘기를 드릴까요? 저는 근무를 할 때 업무량이 어마어마했어요. 남자였고 신규였고 남학생들 다 업무량이 엄청날 거예요. 들어가면. 일을 주는데 사실 사람이 신규이기 때문에 이 업무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실 주면 하는 거야. 이걸 뭐 해봐야 알죠. 사실 뭔가 해봐야 이게 많은지 알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제가 맡은 게 2명 반 거야. 기본 신규가 해야 될 일 2명 반. 근데 저는 칼퇴했잖아, 늘. 어떻게? 엄청 빨리 했죠. 그것도 능력이야, 여러분들. 저는 퇴근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 퇴근은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어. 칼퇴는. 칼퇴는 나의 숙명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야근하지 않겠다. 일이 있다? 근데 아침 일찍 출근하겠다.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항상 칼퇴를 했고, 어쨌든 그런 많은 양을 받았을 때, 제가 만약에 이런 양이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한테 예스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못할 거니까 좌절감이 들었겠죠. 그쵸? 근데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건데, 어쨌든 사람도 지금 일을 줄 때도 여러분들, 공부 양을 줄 때도 오늘 할 양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주면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잖아. 근데 오늘 할 거 이만큼이야,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애들한테 이해 가능한 입력을 줘라. 그래야 도전 의식을 유발시킨다. 이런 내용이죠. 넘어갈게요. 오른쪽 58쪽.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침묵의 시기라고 적혀 있죠. 거기다가 적고, 거기다 밑줄 치시고, 이거 이렇게 적어주세요. 중간 언어, interlanguage 생성. 스펠링 아시죠? interlanguage. 중간 언어, interlanguage 생성. 이때. 그러니까 침묵의 시기라는 건 침묵을 한다는 건데 이때 아예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발화를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은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침묵의 시기를 갖는데 막상 이때 얘기를 할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중간 언어를 얘기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어 수준이 예를 들면 A부터 E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목표 언어가 E라고 해보세요. 근데 애들은 거기까지 가는 와중에 B에 있는 애들도 있고 C에 있는 애들도 있고 D에 있는 애들도 있고 E에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E에 있는 수준에서 우리 E반이라고 하면 그걸 물어봤을 때 E라고 그 수준에 맞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애가 있겠죠. 그렇지만 B, C, D도 있잖아. 얘들은 그 단계에 만들어진 중간 언어 상태로 발화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동안 얘는 E에 가기까지 침묵의 시기를 갖겠죠. 난 아직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E까지 가지 않았어. 이해되세요 이거? 그래서 침묵의 시기가 있고 이때 발화를 시킨다면 뭐 중간 언어가 생성이 될 것이다. 그 중간 언어라는 거는 약간 모국어와 목표어의 짬뽕이에요. 이해되시죠? 약간 목표로 가는 와중에 있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 뭐 나중에 뒤에 예도 나오지만 의문문을 할 때 이렇게 동사를 이렇게 뒤로 빼는 거. 그쵸? 그거를 몰랐을 경우에 그냥 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I went to school, you went to school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은 뒷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끝만 올리면 된다.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체가 뭐예요? 바로 그냥 중간 언어예요. 얘는 영어로 했지만 의문문에서 동사를 뒤로 뺀다. 뭐 does you, do you, does he 이런 거를 몰랐다. 그러면 그냥 끝만 올릴 수 있죠. 이런 것들도 그냥 중간 언어의 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관련 원문에 첫 번째 점이 좀 긴데 영어에서 마지막 밑에서 넷째 줄 위에 보시면 if a learner 보여요? 보이나요? 네,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줄 쳐주세요.
If a learner is at a stage I, then acquisition takes place when he or she is exposed to comprehensible input that belongs to level I plus 1. 여기까지. 이해하면 뭐예요? 그냥 I 단계에 있다면 I 플러스 1 단계를 주면 아이들은 습득이 이루어진다. 이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거기도 밑줄 쳐주세요. 이것도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거기도 마지막 그 영어점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ensuring 보여요? 밑에서 네 번째. ensuring in 이 부분 보이죠? 거기서부터 마지막 제가 볼트 처리한 부분 그 부분 다 그냥 밑줄 쳐주세요. 모든 학습자가 I 플러스 1 입력을 그들의 언어 능력이 현 단계에 적합하도록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이것도 쉽죠? 정의적 여과기 가설이에요. The effective filter hypothesis.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필터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필터를 낮춘다. 근데 이 필터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영어를 하는데 가로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어떻게 돼요? 높여야 돼요. 불안감은 낮춰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쪽이 아니라는 거죠. 뭐 다 높여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 뭘 낮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각각 개별마다 어떤 건 높여야 되고 어떤 건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터 자체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간혹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분한테 그냥 필터는 당연히 낮아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펙티브 필터는 낮아야 되는데 모든 항목들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같은 거 높여주셔야 되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불안감 같은 거는 낮춰주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필터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의적 여과기 가설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 한글이란다. 한글 맞죠? 이 59쪽 위쪽에 첫 번째 쪽 마지막에 학습자의 자아를 위협하지 않는 학습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기 있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뭐랑도 연결 지을 수 있어요? 학습 동기랑도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동기도 높여줘야 되고, 모티베이티드 시켜줘야 되고, 여과기도 낮춰줘야 된다. 이런 것들 연결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련 원문의 첫 번째 점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크라셴 하면서 보여요? 제가 볼드 처리한 거. 거기도 그냥 밑줄 쳐주세요. 크라셴 claims that 주장합니다. Learners with high motivation. 동기가 높을수록. 그 다음, self-confident. 자신감이 있을수록. 그 다음, a good self-image. 자기 자아상이 좋을수록. 자아 이미지가. And a low level of anxiety. 불안감이 낮을수록. better equipped. 뭐가 돼요? 딱 습득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For succes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정의적 여과기를 낮춰줬다고 해서 습득이 이루어진다는 아니에요. 무슨 말? 정의적 여과기를 낮춰주면 습득할 환경을 내가 그걸 창출해주는 것 뿐이지 습득하는 건 뭐예요? 아이들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거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해되시죠 이거?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교사한테 약간 좀 더 의미가 있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때 나중에 또 뒤 나오지만 교실 영어를 할 때 루틴을 시작한다라거나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막 How are you? What did you do on weekend?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냥 애들의 이런 정의적 여과기를 낮춰주기 위한 방편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를 제가 이렇게 교재를 쓰고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많은 이제 이론 같은 것들 연결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엄청난 내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스스로도. 그렇지만 제가 문제를 냈을 때도 이렇게 낼 수 있는데 교수님들이 내면 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것과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과 C라는 개념이 서로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5 하이포테시스 안에 어펙티브 필터가 있어? 이거 알아. 이게 아니라 이 어펙티브 필터는 어디에 연결이 되지? 교사한테 연결이 되고 교사 입장에선 이건 학습 환경 창출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학습 동기와도 연결이 되고 내가 교실 영어 TE와도 연결이 된다. 이런 거를 그냥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흐름을 갖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아니 같은 내용을 갖고 TE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어펙티브 필터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쵸? 루틴을 물어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 다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영어는 사실 여러분들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쵸?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양이 뭐 그렇게 많아서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들죠? 그렇진 않잖아요. 그쵸? 점수치고는 꽤 가성비가 있는 과목이에요. 영어는. 그렇잖아. 난 도덕이 제일 싫어.
그쵸? 안 그래요? 난 도덕 그 점수 얻으려고 내가 그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근데 재밌긴 해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요? 근데 제가 책을 쓰면서도 도덕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을 넘을 때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올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도대체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초등 임용에서는. 왜냐면 중등 윤리교육과 임용에서는 굉장히 깊게 나와요. 뭐 칸트, 뭐 정원 명령부터 시작해서 뭐 프랑케나는 뭐 다 나와. 다 나오는데 그거를 초등에 갖고 왔어. 우리 피터슨 좀 중요하죠. 데리고 왔어. 갖고 왔으면 우리는 지금 이 초등에서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이 강사와 이 시험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도덕 같은 문제는, 도덕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비껴나갈 확률이 높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최근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문제를 보면 좀 틀에 좀 짜여 있는 느낌도 있어요. 옛날 도덕 문제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도덕 언어는 이렇게 탁탁 튈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그거에 비해서 점수가 짜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굉장히 조금 약간 짜증나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내가 만들면서도. 그리고 내 책을 쓰면서도 굉장히 어려웠어. 이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풀어쓰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총 읽어봤지만, 그래서 도덕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요. 지총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도덕 지총. 굉장히 짧은 내용이야. 칸트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읽어보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공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사단이 뭐고, 사덕이 뭐고. 이거 모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 책을 홍보 좀 하자면, 일부러 좀 길게 썼어. 이해하기 좀 쉽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지총을 읽었을 때 아하 이렇게 돼야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양이 이만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뭐 이해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좀 길더라도 이런 거구나. 좀 이해를 하고 나서 뭐 중요한 거 외우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제 자랑한 거예요. 네. 볼게요. 그 다음 네 번째. 자연순서 가설이에요. Natural Order. 이건 뭐냐면 여기도 나오죠. 중간 언어라는 게 나와요. 두 번째 점에 보면 중간 언어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중간 언어 동그라미만 치세요. 내추럴 오더가 있다라는 게 무슨 오더가 있다라는 거냐면 모국어가 여러분들 애들이 배울 때 있죠. 배울 때 어떤 일정 단계 순서로 배운대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증명된 건 아니지만 어떤 통계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야. 유의미적인 통계의 결과가 있었어. 애들이 이거부터 배우고 이거부터 배우네? 배우더라. 근데 이걸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도 모국어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도 이렇게 하네? 이렇게 오류가 있네? 했는데 보니까 제2 언어를 배운 애들도 얘들도 비슷하게 배우네? 천천히 배우다가 실수하는 거 보니까 비슷한 데서 오류가 나. 그게 바로 뭐냐면 뒤에 나오는 발달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오긴 나와. 당연히 나오겠죠. 모국어든 제2 언어든. 근데 모국어에서도 나오는 오류가 바로 뭐예요? developmental error예요. 발달 오류. 왜냐면 당연히 제일 쉬운 예는 그거야. 영어 과거형에 ed를 붙이다가 do에도 아니면 come에도 ed를 붙이는 거야. 그쵸? 이런 실수는 모국어 화자도 하고 제2 언어 화자도 목표 언어를 배우는 화자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달 오류라고 하고 이런 발달 오류가 막 계속 발생하면서 나오는 언어가 바로 중간 언어라는 거죠. 목표를 배움에 있어서. 그래서 이 중간 언어라는 거는 제2 언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배울 때도 중간 언어는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배우면 와중에서 약간 완성되지 않은 그런 언어를 중간 언어라고 하고 다른 건 있죠. 모국어를 배울 때 중간 언어는 그 언어에서만 약간 부족한 부분인 거야. 이해돼요? 근데 우리 같은 한국인 화자 같은 경우에 영어를 배울 때 중간 언어라는 건 한국어와 영어의 짬뽕이겠죠. 이해되세요 이거? 섞인 느낌.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지만 중간 언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자연 순서 가설은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가르쳐야 한다예요?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언어에만 접근시키라, 노출시켜라 이거고 이런 순서대로 가르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보기로, 시험 문제 보기로 자연 순서 가설 얘기를 막 설명을 해. 영어로 막 쭉쭉 설명하고 뭔가 어떤 교사가, 예비교사 A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스타일 알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가르치는 우리 교육 과정이 이런 순서로 정해져 있는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거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어렵진 않지만 이런 게 그냥 문제에 그냥 쓱 나올 수 있다니까? A, B, C, D, E 중 고르는 거. 특히나 그 예비교사 A 이런 거 너무 싫어. 그쵸? 특히 수석교사와의 대화이다. 체육에 많이 나오죠, 체육에. 체육은 그렇게 수석교사를 믿을 수밖에 없어. 늘 항상 TGT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저는 아직 반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먹약으로 하는 과정인데. 기억나시죠? 이거 기출문제. 보신 적 있잖아. 이런 문제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과목마다 특성이 좀 다르죠. 그쵸? 기출문제 보다 보면, 진짜 웃기게 되는 데도 많아. 약간 뭐 이거 이런 문제를 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과목도 있고, 약간 막 수학같이, 와, 쩔어. 이런 문제 나오는 게 있어. 이거 교수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임용 문제를 보면, 사실 같은 점수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점수는 같은 점수가 아니야. 맞죠? 그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를 맞췄지만 이 문제는 2점짜리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문제도 있고, 이 문제는 틀렸지만 이 문제는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솔직히. 과목별 배점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죠. 그 다음, 마지막. 5 hypothesis에서 마지막 감시가설 이론인데, 이거는 쉬워요. 그쵸? 우리가 아까 습득과 학습을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공식적으로 배운 학습한 내용은 우리가 습득한 내용을 발화할 때 뭐로 작용한다? 모니터로. 그러니까 이 모니터는 뭐예요? 어떤 걸 이렇게 에디팅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편집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오류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줄 쳐주세요. 그 오른쪽에 60쪽의 오른쪽 관련 업문의 세 번째 세모 거기서 according to 크라시엔 보이죠? 거기에 제가 뭐 이미 볼드 처리했어요. The acquisition system is the utterance initiator. 습득한 체계는 utterance 발화하는데 initiator 시작할 수 있는 뭔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while the learning system 학습된 거는 performs 어떤 역할을 수행해요? The role of the monitor or the editor. 모니터 또는 에디터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사실 학습한 내용으로 영어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사실 뭐 외국인 만나가지고 영어를 아예 아주 유창하게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것도 가설인 거야. 사실 여러분들 크라신의 가설이 왜 가설이냐면 그렇게 그 영어 교육계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진 않았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 100% 맞다 이런 식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이퍼테시스로 끝났고 사실 이걸 증명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났는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학습한 내용도 영어가 쓸 수 있는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딱 받아들이면 입장에서 약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감시가설 이론은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학습한 내용은 모니터와 에디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무조건 습득한 내용만 발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거를 문제를 냈을 때 크라신이라는 용어를 이분은 학자를 언급하고 이 모니터 가설을 언급했을 경우에는 학습한 내용도 말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이 사람이 주장한 대로 습득한 내용만 할 수 있다. utterance 발화할 수 있고 모니터 학습한 내용은 모니터 에디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오른쪽 output hypothesis 스웨인이죠. 스웨인 여자분이셨어요. 전 몰랐다니까. 스웨인이 주장하는 output hypothesis는 출력 가설이죠. 쉽게 설명하면 출력 가설인데 이번은 뭐냐면 이해 가능한 언어 출력에 반대로 이번에 이해 가능한 언어 출력 거기 밑줄 치세요. 그게 영어 학습, 습득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거기 표 같은 거 보이죠? 1번, 2번, 3번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번 언어 습득이 진행되고 발전하는데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건 당연히 그냥 크래션이 말한 거죠. 맞죠? 여기까지는 지금 스웨인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습득된 언어 능력의 결과로 언어 출력이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습득한 게 발화하잖아요. 언어 출력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누구? 크래신 거예요. 근데 세 번째예요. 언어 수행자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언어 수행자에게 다시 말을 하는 언어 입력을 장려한다. 왜? 말은 어렵게 했지만 내가 출력을 하는 순간 그걸 누군가 듣고 그건 누군가한테 뭐가 돼? 언어 입력이 되죠. 그 언어 입력이 다시 나는 또 뭐가 돼요? 언어 출력이 되죠. 그럼 이게 바로 뭐야? 대화라는 거죠. 대화, conversation. 거기 영어로 안 적어놨는데 적어놓으세요. 대화 밑에 conversation 이렇게 적어주세요. 외우세요. 그래서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끊임없는 대화가 학습자에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준다는 거야. 이해 가능한 업력, 입력을 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해했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출력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거기 그림을 보면 언어 출력이 언어 습득에 기여하는 방법 거기서 그림을 적으면 사실 이거는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그림의 의미를 더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언어 출력 오른쪽 보이죠? 거기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1번. 그 다음 밑에 대화의 2번. 그 다음 언어 입력의 3번. 그 다음 언어 습득의 4번.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게 여러분들 언어 출력. 지금 우리 출력 가설 배우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출력 가설의
출력이 언어 습득에 기여하는 방법, 이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1, 2, 3, 4를 이해하시면 이게 뺑뺑뺑뺑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스웨인이 주장한 거는 그래서 언어 입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 출력도 중요해.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관련 원문이 나오죠. 두 번째 줄 볼게요. 거기 learning takes place 여기부터 밑줄 치세요. 색깔 바뀐 데부터 볼드 처리한 데부터 거기부터 그냥 끝까지 영어는 끝까지 밑줄 치세요. Learning takes place when a learner encounters a gap in his or her linguistic knowledge of the second language. 두 번째 목표 언어에서 자기가 못하는 부분, 어떤 갭을 차이를 발견을 했을 때 학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by noticing the gap 이러한 격차를 알아차림으로써 the learner becomes aware of 뭘 알게 된대요. 그걸 알게 되고 차이를 알게 되고 and it may be able to modify his output 그의 출력을 뭐 할 수 있대요?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수정하고 so that 그래서 he learns something new about the language 그 언어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그러니까 출력이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 세 가지 기능이 나오죠. 기능. 출력 가설에서 세 가지 기능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 제목이란다. 이 타이틀만 알고 있으면 돼요. noticing 펑션이 뭐고, hypothesis testing 펑션이 뭐고, metalinguistic 펑션이 뭔지만 알고 계시면 사실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영어는 읽지 않을게요. 먼저 그럼 뭐냐면, notice 펑션, 인지적 기능이에요, 인지적 기능. 뭘 인지하는 거냐면, 내가 말했을 때, 발화를 했을 때, 출력을 했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아차리는 기능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hypothesis testing, 가설 검증 기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우리는 모니터 가설처럼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했어. 근데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두 동사를, 질문, 의문문을 만들 때, do you로 해서 뒤로 빼죠. 새롭게 대동사가 나오죠. 조동사인가? 대동사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동사지.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잖아. 그쵸? do you know? 이렇게 말할 때, 아니면 does he know? 이렇게 말할 때, 그 do는 조동사죠. 그쵸? 근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야. 근데, 그냥 일반 동사 do도 이걸 동사를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말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다른 동사, no play 같은 경우는 do you play? 너무 익었어. do you play? do you know? 갑자기 근데, do you do?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한번 해보는 거야. do you do soccer? 물어봤어.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생각한 어떤 가설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무슨 기능? 가설 검증 기능이라는 거죠. 설명 잘했죠? 자아도 취하고 있어. 네? 잘 봐주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조동사 얘기 써본 거잖아, 지금.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가설 검증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메타링귀스틱 펑션은 뭐냐면,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뭔가, 알아차렸잖아요. 우리 노티스 했잖아요. 그쵸? 이걸 가지고 다시 바꿔서 말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틀렸다는 걸 그냥 알고 있다는 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메타링귀스틱 펑션이죠. 그래서 밑에 얘도 하나 드러났지만, 이건 뭐냐면, 티처가 이렇게 물어보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했니? 그랬더니 학생이, Yesterday I church go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바로 그냥 한국어 순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나 교회 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어 어순과 영어 어순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는 거죠. 했더니 티처가 이렇게 얘기하죠. Sorry? Pardon? 이렇게 물어봐. 이건 뭐예요? 갈등을, 인지적 기능을 유발했죠. 너가 지금 틀렸다는 걸 지금 알려줬죠. 그랬더니 얘가 알아차렸어. 메타링귀스틱으로 알아차리고 I went to the church yesterday. 근데 사실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쵸? 그렇잖아. Sorry 하면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약간 ALM에 나오는 대화 같은 대화야. 나올 수 없는 대화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ALM은 약간 그걸 맞추려고 대화가 나오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지금 세 개로 설명하려고 나온 대화지 이런 대화는 실제로 있을 수 없죠. 이렇게 yesterday I church go라고 했던 애가 갑자기 I went to church yesterday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리 하나 듣고. 그쵸? 그거죠. 어쨌든 이건 그냥 그렇게 설명하려고 써놓은 대화이고 세 번째 해볼게요. 이번에는 interaction hypothesis 상호작용 가설인데 이 상호작용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좀 더 나아간 거야. 아까 대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output hypothesis에서 대화가 중요한데 대화를 할 때 너가 알아들으려면 내가 뭔가 좀 더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알아들으려면. 왜냐면 모국어 화자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네가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뭔가 이해가 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꼭 모국어 화자, 아니, 그러니까 꼭 외국어 화자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돼요. 원어민 교사가 학생들한테 Oh, did you eat lunch? 라고 물어보는 것도 뭐 한 거예요, 방금? negotiation of meaning 한 거죠. 뭘 낮췄어, 지금? 대화 수정했잖아. 이게 돼요, 이거? 뭘 낮췄죠? 속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화 수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의미 협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뭘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려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원어민 교사가 그냥 자기 말하는 순서, 그런 속도로 다다다다 얘기하면 애들이 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해 준다거나 아니면 단어를 쉽게 써준다거나. 여러분, suffer라는 단어 있죠? 만찬이라는 단어예요. suffer. 대부분 초등학생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냥 dinner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대화 수정, 의미 협상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분이 누구야? 롱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언어 습득, 그러니까 이 습득을 하려면 만약에 네가 그 suffer라는 단어를 알아들었으면 넌 그 suffer라는 단어가 그 사람한테는 I 플러스 1이에요. 또는 I거나. 그렇지만 그 단어를 썼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건 I 플러스 2, 3죠. 그렇기 때문에 그 suffer라는 단어 대신에 dinner라는 단어를 바꿔준 것 자체가 얘한테 내가 뭘 준 거야? I 플러스 1 또는 I 단계로 이해하기 쉽게끔 바꿔준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화 수정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vocabulary는 어떻게 하래요? 대화 수정의 종류 볼게요. 2번 use common vocabulary 좀 쉬운 흔한 단어를 쓰시고 avoid idioms idioms가 뭐죠? 수거 같은 걸 관용구 같은 걸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 다음 use nouns rather than pronoun pronoun이 뭐죠? 대명사예요. 대명사 대신에 뭘 쓰라고요? 명사 he, that, this 보다는 뭐 Tom the pencil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죠. 그런 걸 쓰라는 거예요. 단어 자체를 대명사를 좀 피해달라. 그 다음 grammar, less complex sentence 좀 더 복잡하지 않은 단어 문장을 쓰고 regular structure 기본적인 막 5형식, 4형식 이런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좀 편한 좀 1, 2, 3형식 그런 거 알려주면 좋잖아.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 use of present tense 과거형, 현재 완료 굳이 막 현재 완료 쓸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여행 갔다 왔어? Did you travel? last summer vacation? 물어보면 되는데 뭐 have you been? 뭐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최대한 현재 시제를 쓰고 과거 시제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 다음 pronunciation 뭐 하래요? slower speech 천천히 말하고 clear articulation articulation 배웠죠? 우리 음악에도 나오잖아. 뭐 발음도 잘하고 이렇게 잘 하시고 사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알아듣는데 큰 지장은 없죠. 네. 그 다음 less vowel reduction 이게 뭘까요? vowel은 모음이에요. reduction 영어에서 이런 거 있죠. I 왜요? 지워지잖아. 지워지는데? 이거 I got them이죠. 다 놀란 거예요 지금? I got them 그거 다 가졌어. 근데 영어에서 어떻게 말하죠? I got them 얘기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모음 축약.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애들이 발음이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워진다니까. 아까 해봤다니까. 물도 떠왔다니까. 이런 게 바로 모음 축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more pause. pause 뭐예요? 멈추는 거죠? 잠깐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약간 이렇게 들어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longer pause. 이것도 마찬가지 길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이게 대화 수정이에요. 입력을 좀 약간 수정해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의미 협상 전략. negotiation of meaning인데 세 가지가 나오죠. 거기 얘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영어로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confirmation 체크죠. 이거 헷갈리신 분 있어. confirmation 나중에 뒤에 나오는 게 이해 점검이 comprehension이거든요. 제일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컨펌 받는다고 하죠. 컨펌. 누가 컨펌 받아야 돼? 뭔가 지시를 받은 사람이 들은 사람한테 컨펌 받죠. 그러니까 컨펌 받는 건 뭐야? 확인인 거예요. 확인 점검. confirmation check.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When can you go to ski this weekend? 문장이 나와요. 스키 이번 주에 언제 갈 수 있어? 했더니 얘가 스키라고 물어봤죠. 스키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들은 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바로 confirmation 체크라는 거죠. 이해 점검 말한 그대로 그냥 이해했니 이거예요. 이해했니? 그래서 confirmation check.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렵게 얘기해요. She served by the male flight attendant라고 얘기해요. 그녀가 저 앞에 있는 남자 승무원한테 서빙 받고 있네?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뭐? 그랬더니 얘가 Do you follow? 이렇게 물어봐요. 너 지금 알아들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이해 점검. 그 Do you understand? 이거 다 이해 점검이죠. 그쵸? 그래서 a lady,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죠. A lady in front of us is served by the male flight attendant. 이렇게 설명하니까 I see.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 점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명료와 요구는 clarification request. 듣는 사람이 뭔가 추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잘 못 알아들었을 경우 한 얘기예요. 좀 정확히 말해줄래? 아니면 이거 다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뒤에 나오는데 의사소통 전략과도 일치해요. 이거 도움 요청하기라는 거 있거든요. appeal for help. 이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당연히 요청하는 거죠. 나 못 알아들었으니까 얘기 좀 해줄래? 이건데 만약에 이거 문제를 냈을 때 long의 interaction hypothesis에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야 돼요? clarification request라고 적어야 되고, 만약에 뭐 사실 이거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한다면이에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썼다고 틀리게 하진 않아. 내 생각엔. 근데 이제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민감하잖아.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의사소통 전략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니? 라고 하면 appeal for help라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기. 그러니까 이거 다르진 않은데 같은 개념인데 지금 어디 항목에 나왔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밑에 쭉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 비고츠키의 그 소시오 컬처럴 티어리가 있는데 이건 너무 다 알죠. 여러분들 굳이 설명 안 될 것 같아요. 이 그림만 보면 알잖아. What I can do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What I can do with help,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아예 못하는 거 이렇게 있죠. 그 사이에 도움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근접 발달 영역이죠.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라고 하는 그 영역이 바로 뭐예요? GPD라는 영역이고, 그 다음 이런 도움을 가기까지 이 영역에 갈 수 있게끔 성인이 도와주는 거, 교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스캐폴딩, 비계라는 거죠. 비계 또는 뭐 디딤돌이라고도 상관없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거기 미스터 한 실행한 4학년 영어 수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미스터 한이 모든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찬스에게 질문한다. What are you doing, 찬스?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Well, I'm draw a picture. 그림을 그려요. 했더니 틀렸죠? 사실 말하는 거. 그랬더니 교사가 Oh, I see. You're drawing a picture. 라고 해서 이거 오류 수정의 암시적 피드백에 뭐 한 거죠? 리퀘스트 한 거죠. 다시 말하게 한 거죠. 그쵸? 다시 말하게 했어. It looks very nice. 멋져 보인다. Let me see. 한번 보자. Are you drawing a cat? 고양이 그리고 있니? No, it's a dog. 강아지예요. Really? 굉장히 좀 쌀쌀 맞죠? 나 같으면 안 갔어. 그냥 옆에 지나갔어 나는. Really? I'm sorry. 미안하다. 잠시 찬수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여러분 영어에는 이 지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지문을 잘 보면 좀 여러분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옆에 굳이 앉았죠? 굳이 앉아서 그럼 교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스, I'm drawing a picture too. 나도 그림 그리고 있는데? 이랬더니 미스터 한의 그림을 보면 Oh, are you drawing a tiger? 호랑이 그렸어요? Yes, I'm drawing a tiger. 이렇게 끝났어. 이런 수업이에요. 근데 1번 2009 개정 여러분 안 배웠지만 영어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언어 형식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여기서 교수 방법 중에 미스터 한의 수업이 잘 드러난 것 한 가지를 쓰시오. 근데 뭘 제외하래요? 이거 만약 이 부분 없었으면 다 암시적 피드백 리퀘스트 썼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오류 수정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함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언어 형식은 의사소통 활동의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도록 지도한다. 사실 이렇게 명시적으로 2009 개정이라고 딱 박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면 틀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꼭 제가 지금 임용 추세를 보고 막 여러분들 선배들이 받아온 이런 답지를 봤을 때 점수를 보면 생각보다 좀 유연하긴 해요. 이 채점 하는 게. 물론 2년 전에 교직 연수는 헬이었지만 채점이 기억나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보면 그렇게 막 어렵게 채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비벼 쓴다고 하나요? 비벼 써도 대부분 맞게 채주려고 해. 점수를 보면 알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교육과정에 제시된 언어 형식에 이렇게 딱딱딱 얘기 나오면 사실 정확하게 써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과목은 사실 여러분들 말했잖아. 과목 자체가 두껍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나오는 성취 기준 정도는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특히 어딜 위주로? 5, 6학년 위주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 성취 기준에 이런 게 있었지라는 그런 기억까지 갖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비벼 쓰지. 아예 모르면 비벼도 못 써요. 그러니까 영어는 성취 기준까지는 여러분들 꼭 알고 가야 돼요. 알겠죠? 성취 기준까지는. 그 다음 2번. 미스터 한과 그의 수업을 참관한 미스 리가 수업 후 나누는 대화이다. 거기 S로 시작한 단어를 쓰고 미스터 한의 교수 방식이 영어 교사에게 주는 시사점을 쓰시오. 거기 미스 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미스터 한, I observe that you help the children very nicely interacting with individual children. 각각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right, 맞아요. There were some patterns they had not fully mastered yet. 아직 못 배운 표현들이 완벽히 숙달이 안 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So I used the patterns communicatively.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기 밑줄 쳐야죠. At a level that is within their reach. 이게 아주 그냥 힌트를 빡 준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GPD죠.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뭐예요? 그들의 뭔가 reach. 손이 닿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곳에 뭔가 내가 뭘 줬다는 거예요. 패턴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I provide the 뭘 줬대요? S 이거 나오는데 이거 스캐폴딩 있죠. 스캐폴딩.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걸 보고 보면 굉장히 쉽지만 이 당시에 이걸 풀었던 사람들은 스캐폴딩을 제대로 쓴 사람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엄청 많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바로 그 GPD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라는 걸 정확하게 캐치가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좀 어이없죠. 여러분 지금 보면 너무 쉽잖아. 제가 봐도 쉬워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런 문제를 딱 받으면 생각이 생각보다 안 난다는 거죠. 특히나 여기는 S라고 힌트까지 딱 줬는데도 스캐폴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특히나 영어는 여러분들이 뭐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영어 같은 단어에 제가 또 책자랑 한번 할게요. 뒤에 부록이 나와 있어요. 부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 A부터 G까지 여러분들 영어 웬만한 제가 보여요? 부록? 그거 많이 보세요. 그런 단어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영어는 어떤 단어, 그 핵심어 같은 걸 잘 아셔야 돼요. 한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그래서 다음 볼게요. 스캐폴딩이고 이 미스터 한의 교수 방식 영어 교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뭐 했어요? 가까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암시적 피드백도 했고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에서 이제 수업을 했기도 했고 왜냐면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영어 수업인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실제 맥락을 여러분 대놓고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영어 수업에서 어떤 게임을 한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다시 생각해봐야죠, 그렇죠? 왜 굳이 그림을? 그럼 뭘 지금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뭘 강조하려고 했던 거야? 지금 영어 수업이잖아. 근데 그림을 그렸어. 그럼 뭐 한 거야? 자연스럽게 한 거지. 이렇게 딱 와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이 과목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이 봤을 때 문제 잘 푸는 방법은 좀 시험 문제는 확실히 모의고사 여러분들 강사들이 내는 모의고사보다 되게 신박해요. 딱 받았을 때 보지 못한 그런 종류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럴 때 뭘 많이 보냐면 이 지금 수업 장면이 내가 봤던 장면이 아닌 확률이 높죠. 그러면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를 잘 비교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체육 수업에서의 장면과 지금 이 문제에서의 체육 수업, 내가 익숙히 알고 있는 영어 수업과 지금 이 문제에 나온 영어 수업이 뭐가 좀 다르지? 생각하면 이 문제는 딱 보이잖아. 왜 그림을 그려? 딱 보이잖아. 안 보여요? 그렇게 느낄 정도로 와야 돼요. 시험 볼 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티처, TS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영어 공부를 할 때, 이게 수업 문제를 풀 때는 왜 갑자기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아니면 왜 게임을 하는데 이런 게임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항상 왜 자꾸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볼게요. 이제 금방 쉬워요. 쭉쭉쭉 나갈 거예요. 쭉쭉쭉. T 수업이죠. T 수업. T는 우리 이거 2006년인가 2005년에 그 3차까지 있던 시절에 2차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전멸. 아무도 못 썼어요. 그때 2차 시험에서는 저도 2차 시험 3차 시험까지 봤던 세대인데 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마다 그 과목에 대한 내용이 딱 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 과목마다 하나가 나온다고. 하나. 400자로 쓰라는 거. 하나가 나오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그 과목 점수가 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2차 리스크가 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그냥 지금 시험 문제 보면 서술형, 서답형, 서술형이니까 최대한 못 쓰면 1점 날아가고 비비는 거잖아. 못해도 막 써볼 수 있어. 한 문장 정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는 400자를 써야 돼. 제가 그때 시험이 기억나는 게 국어였어요. 국어인데 무슨
한글, 뭐 창제 이런 거랑 막 연결이 됐던 거야. 난 몰랐지. 그래서 400자짜리 소설 쓰고 왔어요. 그래서 국어가 아마 빵점이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국어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냥 빵. 그거 하나 몰랐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되게 중요했냐면, 그 초인공 카페에, 야, 진주교대 무슨 교수님 들어갔대.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 교수님이 좀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무스칸 보스턴 체육 수업을 좋아하시는 체육 교수님이 들어갔대. 이러면 그거 이빨 보는 거예요. 그냥 막. 진짜야. 근데 실제로 그게 맞은 해가 막 좀 있어요. 막 그렇게 해서 공부했던 게 그 해 나온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 못 했다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막 정보라는 거에 엄청 민감했을 시절이에요. 지금과는 막 완전 차원이 다르지.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고 모르고에 막 8점이 날아가니까. 그쵸? 뭐 그랬던 시절인데 너무 지금은 뭐 두루두루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게 물론 임용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그 T 수업은 그때 나왔었는데 사실 그 당시엔 T라는 게 개념이 잘 없었어요. 영어 교육에서 무슨 T가 뭐야? 이럴 때였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수업을 영어로 하라는 거죠. 이거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 뭘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쉽게 설명하면 T는 교사가 영어로 말했을 때 학생들도 영어로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사가 처음 영어 수업을 들어간, 저도 영어 전담을 해봤지만 영어 수업할 때 한글로 시작하면 한글로 답변이 나와요. 당연하지. 근데 무조건 너네 안 돼. 이번에 무조건 영어로 수업해야 돼. 영어로 말해. 영어로 말 못하면 말하지 마. Shut up.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영어로 막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그런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뒤에 나와요. 초등학습자의 특성상 의미를 잘 파악해요. 잘 몰라도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아. 뭐 그런 걸 때문에 T, 자연스러운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라. 이런 것 때문에 T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실 영어 사용 전략이 나와 있죠. 거기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루틴의 사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루틴을 사용함으로써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한테도 정기적 여과목을 낮춰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5분이잖아요. 대부분 5분 정도 교실 영어 루틴을 쓰잖아요. 인사하고 뭐 질문 받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함으로써 아이들이 늘 영어 수업 시간에는 5분 정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알잖아요. 알고 들어가는 거랑 갑자기 처음 수업했는데 야 너 1번 이거 해봐. 이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기적 여과목을 낮춰준다라는 거. 동기유발도 되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선생님 맨날 와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와서 지난 주말 뭐 했니? 어제 뭐 했니를 물어본다고 해보자. 여러분들. 그러면 언젠가 그 답변 차이가 내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준비해볼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영어 목표 언어를 써야겠다. 영어를 써야겠다.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라는 동기유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을 딱 던지는 게 아니라 늘 그걸 질문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그런 질문이 올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시각자료와 제스처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특히 영어 수업에는 여러분들 영어 수업 실현도 하셔야겠지만 굉장히 과장된 표현과 높은 톤, hello everyone 해야 되잖아. 저 그때 영어 수업할 때 그러니까 시연할 때, 시험 볼 때 끝나고 나서 혼자 너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혼자 챈트 부르면 얼마나 민망한지 알아요? 여러분도 하실 거야 다 이제 2차 가가지고 혼자 막 웃고 다니면서 이렇게 주는 척도 하고 막 이렇게 TV도 끄고 하시는데 지금 아직 뭐 실감이 안 나겠죠. 사실 이게 교생 실습과 실습했던 그 느낌과 쇼의 느낌은 아주 달라요, 아주. 그래서 그 연습 꼭 하셔야 되고, 그것도 하면 늘어요. 뭐든지 하면 늘어. 그리고 친한 친구랑, 친한 스터디원이랑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아예 생뚱맞은 사람한테 하는 것도 굉장히, 나중에 이 충격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한번 해보고 가면, 에라 모르겠다. 이게 돼요. 그날 가서. 근데 이거 연습을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선배들도 강조하고 해도, 끝까지 2차 준비할 때 그거 안 하시는 분도 있어. 쪽팔리다고. 진짜로 있어.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뭔가 녹화를 해보고 나는 뭔가 해볼 수 있을 거야. 나 혼자 교정해야지 하고 하는데 사실 자기가 보는 것과 또 남이 보는 거랑 엄청 달라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만 팔린 게 아니에요. 다 그래. 스터디원 6명이면 6명 다 똑같이 그걸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시범 보이기. 뭔가 영어 수업하는데 그 게임 같은 거 할 때 있죠. 영어로 구구절절 아니면 모국어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게임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시범 보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금방 시간도 줄이고. 그 다음에 대본. 특히 영어 교사 같은 경우는 초등 영어 전담 같은 경우는 뭐 영어에 익숙한 분도 있을 거고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영어 수업을 맡을 수 있어요. 특히 초임 교사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일단 스크립트나 대본 같은 거 한번 본인이 준비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학습자 변인이에요. 쉬워요. 여기 초등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건데 먼저 첫 번째 의미 파악 능력이 뛰어나요. 그쵸? 아이들은 그냥 뭔가 탁 던져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잘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면 되고 맥락을 잘 파악한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은 또 뭘 집중한다? 형태 이런 것보다도 그냥 말만 통하면 돼요. 그쵸? 애들끼리도. 게임할 때 뭐 정확하게 선생님이 이런 인스트럭션을 주지만 아이들끼리 게임할 때 지들끼리 마음대로 해요, 막.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쵸? 예를 들면 그냥 그것만 정해주는 거죠. 한국말은 쓰지 마, 제발. 어떻게든 영어로 게임을 해.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상관없다는 거죠. 그쵸? 다 통해요. 그리고 언어 사용이 창의적이에요. 여기는 예로서, 낙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닥터라고 하니까, 사람 뒤에는 ER이 붙고 OR이 붙으니까, 낙은 진찰하는 사람이니까 진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썼다. 이건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면, 그러니까 모국어도 기상천외한 말들을 막 지어내가 여러분들이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런 걸 재밌어 하면은 발령이 났을 때 정말 재밌어. 근데 이게 막 짜증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 그만 좀 와. 제 주변에 있었어요. 동기 중에 아 그만 좀 왔으면 좋겠대. 막 짜증내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가보면 알아. 저는 근데 어떨 때 감동을 받냐면 나갔어. 내가 아프잖아요. 아픈 날 어떻게 했냐면 반장애가 몇 명이랑 모아가지고 그 러브 액츄얼리 알죠?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이걸 해오니까 나는 감동. 6학년짜리들이 그렇게 한 거야. 나 그 동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빨리 나와야겠다 얘들아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런 재미로 수업하는 거 여러분들 발령 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늙지 않는다고 하죠. 진짜 안 늙어요. 왜냐면 아이들이랑 옆에 있으면 이런 에너지를 받는 게 굉장히 커요. 나도 같이 어려져. 정말 4학년짜리랑 삐진다니까?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싸워요 진짜. 선생님 지금 화가 난다 이러면서 너네 그럼 오늘 체육 없어 이러고 이렇게 싸운다니까. 그 다음 간접학습 능력이 크다. 그래서 이거 영어 수업에 거기 옆에 적어주세요. guessing 게임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애들한테 뭔가 추측하게 하는 거 있죠. 수업할 때 영어 게임 수업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래서 뭔가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 더 적어주세요. 간접학습 능력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게 간접학습 능력이 커서 게임을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영어 수업에 게임을 많이 활용한 이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영어 전담을 맡았을 때 영어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게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라도 아이들이 그런 목표 활동 있죠? 해보게끔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수업 해봤잖아. 영어 수업 한번 생각해보세요. 리슨 듣고 따라하고 끝이에요. 재미가 없어. 끝이잖아. 애들끼리 페어 활동하고 갭 액티비티 해보고 인포메이션 갭 액티비티 해보고 그게 끝이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게임을 넣어버리면 애들이 바로 하는 기회를 굉장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수업과는 게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게임이 많은 이유. 그 다음 스스로 흥미를 만들어내요. 게임을 내가 A라는 룰을 가르쳐주면 애들은 룰을 변경해서 지네들끼리 딴 것도 해. 시간이 남으면 선생님 저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또 그거 갖고 게임을 한다니까요.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요. Ready to imagine always. 그 다음 넘어갈게요. 신체적 활동이 왕성하죠. 그래서 이게 옆에 적어주세요. TPR이 효과적인 이유예요. 이런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몸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 게임 중에서도 보통 활동 1, 활동 2가 있으면 활동 1은 약간 정적인 게임을 하고 활동 2는 약간 다 같이 우르르 뭔가 할 수 있는 게임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수업을 해보면. 왜냐면 또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시 안 돼요. 돌아오지 않아. 아이들의 그 액티브한 면이 돌아오지 않아. 정적인 면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게임 활동을 구성할 때도 활동 1은 항상 짝이랑 하는 게임, 활동 2는 모든 게임이나 거나 전체 게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7번 또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죠.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이들은 특히나 더 그렇죠.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10분, 15분 내로 끝날 수 있는 거 금방금방. 그 다음에 구체적 세계에 우선한다. 눈에 보이는 게 좋지만 말로 설명하면 특히 게임도 마찬가지야. 게임 설명할 때도 눈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 있잖아. PPT 볼래? 이거는 애들이 무슨 말 하는 거 이래요. 딱 하면. 우리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써놨다고 해도 애들이 이 화면을 보고 이해하는 거랑 눈앞에서 이렇게 게임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다음 이거 당연한 거 즐거움을 느낄 때 가장 잘 배운다. 그래서 영어 수업을 즐겁게 해야 된다.
다음 인지적 요인인데 학습 유형이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아마 장독립형과 장의존형 아시죠? 그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약간 장의존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약간 협력 수업이나 같이 하는 게 좀 재밌고 혼자 그냥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조금 잘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독립형, 장의존형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너는 장독립형이야. 너는 장의존형이 아니에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뿐 어떤 상황이 되면 장독립형인 상황을 내가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장의존형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애들한테 협력학습을 줘버리면 장독립형인 학생도 장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협력학습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갑자기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스터디를 해야 되는 상황에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들 각자 뭐 시험 공부한다고 독서실에 갔어. 나 원래 장의존형이지만 그날은 어떻게 돼요? 장독립형처럼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다가 애들한테 그냥 그때 수업과 활동을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너는 장의존형이야, 넌 장독립형이야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장의존형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애들은 협력학습 같은 게 아니 모둠학습 같은 게 좀 더 유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68쪽에 동그라미 별표 하나 치실까요? 다 교사의 역할에서 다 교사의 역할. 학습자는 두 가지 인지 양식 중에 어느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 활동을 구성할 때 잘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다음 숙고형과 충동형이 있어요.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숙고형의 학생들이 많고 초등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이런 충동형인 게 많아요. 특히 영어 수업 같은 데서. 왜냐면 영어 수업 같은 데서 영어뿐만 아니지 음악도 마찬가지. 여학생들 노래 부르라고 시키면 5, 6학년들은 안 불러요. 거의 다 특히 그거 남녀 뭐 성대 이런 거 애들이 엄청 원해요. 성대결. 남자들이 원하거든. 성대결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 뭐 주래. 늘 그래. 그럼 이제 해보면 그냥 한번 해봐. 해보면 여학생들은 사실 안 불러요. 그렇잖아. 알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영어 수업에서도 마찬가지. 딱 지적하면 여학생은 잘 안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지. 틀려도 뭐 틀리건 말건 막 그냥 물론 남학생 중에서도 이런 숙고형들이 있어요. 말 안 하는 애도 있어. 그런 애들 억지시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충동형과 숙고형인 애들을 잘 여러분들 교사 입장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수업을 잘 구성을 해야겠죠, 그렇죠? 숙고형인 애들한테는 약간 좀 더 발화를 시킬 수 있게끔, 충동형인 애한테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되고 거기 밑에 한번 원문 같은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시각, 청각, 촉각, 운동 감각적 유형이 있어요. Visual learners, 그 다음에 Auditory learners, 그 다음에 Tactile learners, 그 다음에 Kinesthetic learner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읽어보시면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시각적인 걸 학습하는 걸 좋아하는 학습자한테 뭘 주면 좋아요? 뭐 시범, 비디오, 그 다음에 뭐 정리된 설명, 그 다음에 뭐 마인드맵 같은 거 좋죠? 그 다음에 청각적인 애들은 뭐 설명해 준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사용한다거나 오디오북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촉각적 학습자들은 이게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죠? 그렇게 아니면 뭔가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애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해라. 그 다음에 운동 감각적인 학습자들한테는 움직이면서 배우는 게 좋기 때문에 뭘 하라? 역할놀이를 시켜본다거나 게임을 하게 한다거나 손으로 하는 활동 또는 뭐 실험 같은 걸 해봐라. 이런 거고 쭉 읽어보시면 너무 쉬워요. 이건 아실 거예요. 근데 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visual, auditory, tactile, kinesthetic 같은 단어 같은 거는 아셔야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 너무 뻔한데 막상 딱 적으라고 하면 못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아까 방금 숙고형과 충동형도 말했지만 숙고형 하면 reflective 이게 나와야 돼요. 그다음 충동형 impulsive 이런 단어가 탁탁 튀어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면 알지. 보면 아는데 그걸 영어로 적어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단어 같은 거는 꼭 영어로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만 풀고 쉴게요. 쉬워요. 이거 볼게요. 수업 목표 3학년 영어 수업이에요. 3학년 영어 수업. 쉽고 간단한 말을 듣고 행동할 수 있다. 지시에 따라 그림 가리키기, 조건을 듣고 그에 맞게 손뼉치기. 나 활동을 읽어볼게요. How was your holiday? 휴가 어땠니? What did you do? 뭐 했어? 했더니 수미가 I went to a birthday party. 생일 파티에 갔어요. 그랬더니 교사가 What did you do at the party?
파티에서 뭐 했니? 그랬더니 수미가 We played a card game. 카드 게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Did you? 그랬구나. Now everybody. 갑자기 전체 대화로 바뀌죠? 여러분, think of one question to ask 수미. 예, 수미한테 질문할 거 한 가지만 생각해 봐요. 라고 하고 잠시 기다린다. 이런 퍼즈 지금 줬죠? 이 부분, 이런 거, 괄호 같은 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사가 바로 딱 질문한 게 아니고 기다렸어요. 잠시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know? 뭘 알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스튜던트 1이 What did you eat? 뭐 먹었어? 물어보니까 수미가 피자 앤 아이스크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이 이렇게 다양한 질문하고 수미가 대답했어요. 이 나 활동은 뭐예요? 본격적인 수업이에요? 아니에요. 그쵸? 서로 그냥 동기유발 단계죠. 지금 같이 영어 지난 주말에 뭐 했니? 지난 휴일에 뭐 했니? 이거 서로 물어보고 하는 단계였으니까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 볼게요. 티처가 얘기합니다. 오케이, look at me. 날 봐요. I have 5 cards. 5개의 카드가 있는데 now listen. 들어보세요. apple, apple, apple. 이렇게 3번 말합니다. 그리고 사과, 오렌지, 수박, 포도, 딸기 이렇게 5가지 과일 그림 카드를 하나씩 들어 보이면서 3번씩 말하고 실판에 붙였어요. 그러면서 오렌지를 가리키면서 What's that? 이거 뭐야? 물어보니까 애들이 orange 얘기하죠. Good, everybody. Point to the orange. 그래서 point to orange. 오렌지를 가리켜라. 지금 학습 활동의 몇 번째죠? 가에서 첫 번째 거 한 거죠. 지금 지시에 따라 그림을 가리켰죠. 그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 point to watermelon. 이거 얘기하니까 또 했어. 같은 방법으로 지시에 따라 몇 번 더 했어요. 그 다음 티처가 두 번째 활동을 하겠죠. Now I write a number beside each fruit. 각각의 과일 옆에다가 숫자를 적을 거예요. 1, 2, 3, 4, 5. Okay, now I say a fruit and a number. 과일과 숫자를 얘기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Apple 1. Is that true? 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제가 빼먹었어요. 두 대화가 빼먹었는데 그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실 SS. 학생들이 yes라고 해요. 그렇죠? 왜냐면 애플이 1 맞죠? 제가 빼먹었어. 이거 오타 수정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티처가 학생들이 y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처가 이번엔 grape 포도를 얘기해요. grape 5라고 얘기해요. grape 5 맞아요? Is that true? 라고 물어봅니다. 티처가 여기 빼먹은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그랬더니 학생들이 no라고 얘기합니다. 틀렸죠? 포도는 뭐예요? 4번이죠. 4번. 지금 교사가 게임할 때.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다 알아들었죠. 게임을. 그러니까 very good. Now close your eyes. If I say a number, 숫자를 말하면 please say the fruit. 과일을 얘기해봐. Are you ready? 1 하니까 당연히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음 페이지 apple 얘기하고 4 하니까 grap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3분 정도 진행을 해요. Now open your eyes and watch carefully. If it's true, clap your hand 3 times. 맞으면 박수를 3번 쳐라. 이거 손뼉 치는 거 지금 뭐예요? 활동? 두 번째죠. 조건을 듣고 그에 맞게 손뼉 치기. 가에 있는 활동 두 번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나 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 문제에서 항상 어디가 어디고 어디가 어딘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많은 분들이 시험 볼 때 꼭 영어만 하는 거 아니야? 이 대화하는 부분 있잖아. 애들이랑 대화하는 부분 보면 수업 물론 처음에 그래도 돼. 처음에는 그냥 쓱 읽어보면 되는데 항상 지금 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 활동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는 뭐예요? 지금 교사 임용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대화를 그냥 재밌게 읽으면 안 돼요. 영어 시험 볼 때, 영어뿐만 아니라 시험 볼 때 항상 지금 이 대화가 지금 어디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고 만약에 가의 수업 목표와 학습 활동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문에 안 줄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이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활동을 실제로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활동 안 했니? 아니 무슨 활동 하면 좋을까? 여러분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뭐 민교사가 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활동 가에 준비한 수업 활동 2번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활동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이해돼요, 이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은 김교사의 수업을 참관한 예비교사들이 나눈 대화이다. A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B에 해당하는 용어, 이 두 단어 영어를 쓰시오. 이 A는 여러분들 지금 풀 수는 없어요. 사실 그 2009 개정 교육과정이니까 보면 수업 목표와 학습 활동은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3, 4학년 듣기에 해당하는 영역 성취 기준 중 과업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뭔가 활동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 나왔잖아요. 우리 2015엔 없잖아요. 만약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꾼다면 거기 답을 적어놨지만 뭘까요? 혹시 성취 기준 외운 사람 있어요? 지금 벌써? 없죠? 우리 거기 그 부분이죠. 거기 답을 적어놨지만 4001-05가 있어요. 똑같진 않아요. 한두 문장에 쉽고 간단한 지시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적을 수 있겠죠. 만약 이런 비슷한 문제 나왔다면. 근데 좀 어색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적용을 하면 왜? 지금 이 얘네 활동은 지금 뭐 한 거야? 사실 어떤 활동을 한 거죠. 만약에 이게 문제가 TPR이었으면 이런 질문을 내가 이런 형식 기준을 적어도 되죠. 듣고 이해했으니까 애들이. 근데 뭔가 활동을 한 거라서 과업을 수행한다 확실히 더 어울리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어울리는 단어죠. 그 성취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볼 때는 그 2009, 2007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정 교육과정. 우리랑 지금 안 맞는 게 나올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거를 이런 문제가 2015에 나올까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교육과정이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때 거에 어울리는 문제를 낸 거야. 2009에 어울리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지금 2015에 억지로 막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나도 성취 기준을 뭔가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2015는 또 2015 나름대로 내용 체계표가 바뀌었죠. 그거 맞게끔 시험 문제 또 바뀔 거예요.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예비교사 B 볼게요. 도입 단계 대화 도중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나서 모든 학생들에게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다인수학급의 효과적인 것 같아요. 맞죠? 이런 시간을 주는 게. 그 다음 예비교사 C. 그런데 파티에 대해서 묻고 답할 때는 기억과 같이 질문자가 모르는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많았지만 과일카드를 이용한 본 수업에서는 니은과 같이 질문자가 미리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 더 많았어요 라고 했죠. 이런 질문을 뭐라고 하죠? 전시성 질문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display question. 알고 있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때 당시에 시험 볼 때 closed question이라고 쓰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약간 폐쇄성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순간 판단 잘못한 거야. 그 순간 판단을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근데 사실 closed question 뭐예요? 답이 딱 정해진 질문이라는 거죠. 이거 알고 있는 질문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예비교사 D가 맞아요. 교수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쵸? 할 수밖에 없죠. 디스플레이 퀘스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데 이 수업에서 특히 좋았던 것은 활동 시간이 3학년 학생들에게 적절하고 활동이 지루하지 않게 연결된 것이에요. 맞죠? 이렇게 얘기를 잘 했어요. 2번. 다음은 김교사가 나에서 웜업 활동을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A에 들어갈 M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쓰시오. 쉬웠었는데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거 대부분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거 그 feel relaxed 앞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feel motivated라고 적어야 되는 motivated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적으신 분이 시험 때 좀 있었어요. 이 시험 볼 때 2000 몇 년이죠 이거? 17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영어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연결된 거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시험장에서 당황하면 또 이거 이렇게 못 쓸 수도 있으니까 또 영어는 꼭 이렇게 이런 문제를 내잖아. 단어는 다 아는 단어야. 근데 그거에 맞게 뭐 시제를 막 바꾼다거나 동사, 명사 바꿀 수 있는 거 motivate 아니 motivation, 뭐 motivated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쓸 수 있게끔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뭐 이런 건 자꾸 볼 수밖에 없고 개인적인 능력치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영어를 평소에 못했으면 만약에 못하시는 분이면 이거를 못 쓰죠. 그쵸? 당연히 못 쓰는 거잖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 여러분 다 하시겠지만. 3번. 다음은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다해수업을 위해 김교사가 설정한 교류사항과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 방향이다. A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당연히 세 가지 감각 선호에 따른 학습 유형이니까 이것도 교육과정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뭘 적으면 돼요? 아까 우리 방금 배운 것처럼 대부분 시각, 청각, 촉각만 적으면 돼요. 그쵸? 시각, 청각, 촉각 이런 선호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와 활동을 이용한다 까지 적으면 됩니다. 10분 정도 쉬고 다음 바로 들어갈게요.